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코너죠. 테니스 인물 백과. 오늘은 어떤 선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레딩님?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도미닉 팀에 대해 알아볼까 했었는데요. 아직 커리어가 남아있고 또 은퇴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제쳐두고요. 클레이 코트의 강점을 갖고 있는 즈베레프에 대해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즈베레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메드베데프, 치치파스는 다 알아봤는데 즈베레프를 아직 안 했네요. 원래 메드베데프 라이벌이 즈베레프였죠? 그렇습니다. 메드베데프와 치치파스가 싸우기 전에는 즈베레프가 메드베데프의 꼬장을 받아주던 그런 사이였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알렉산더 즈베레프, 97년 4월 20일 생입니다. 즈베레프는 테니스 선수였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세계 랭킹 175위, 어머니는 소련 여자 랭킹 4위에 오르는 선수였다고 해요. 당시 소련은 망명 문제 때문에 자국 선수들이 해외 대회에 나가는 거를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부모님은 랭킹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한 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 네. 만약에 소련 밖으로 벗어났으면 더 높은 선수가 됐을 혹시 수도 모르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출신 선수들의 특유의 이름이 있죠. 메드베데프, 르블레프처럼 땡땡땡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브 아니에요, 브. 네. 네. 즈베레프도 이제 이름만 보면은 러시아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국적은 독일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좀 더 하자면 네. 카차노프, 카차노프. 네, 샤포발로프, 네,도 있죠. 네. 즈베레프가 독일 국적을 갖게 된 것도 테니스와 연관이 있는데요. 때는 1990년도입니다. 소련이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즈베레프의 부모님은 독일에 테니스 대회 참가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참가를 했고요. 아버지는 코치 자격으로 따라간 것이죠. 두 사람은 독일에서 테니스 코치 일자리를 제안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독일에 눌러앉게 된 것입니다. 그 즈베레프의 이름이 알렉산더 즈베레프잖아요. 네네. 아버지 이름도 알렉산더 즈베레프입니다. 오.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럼 알렉산더 즈베레프 주니어? 원래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아. 그렇게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사샤라고 불렀다고 해요. 알주주. 네, 즈베레프에게는 10살 위에 형이 있는데요. 이 네. 형이 테니스 선수입니다. 네네. 이름이 미샤 즈베레프고요. 그래서 미샤, 사샤 이렇게 불렀다고 네네. 해요. 근데 왜 이름을 알렉산더 즈베레프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네. 미샤 즈베레프도 선수로서 꽤 성공을 했는데 2017년 호주 오픈 16강전에서 앤디 머레이를 꺾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네. 네. 8강에서는 페더러를 만나서 3대 0으로 지긴 했는데요. 네네. 미샤 즈베레프는 사실 낭만적인 선수였는데 지난번에 이제 테니스 낭만에 대해서 낭만에 대해요? 네네. 뭐죠? 그 최백호? 네. 낭만에 대해요. 테니스 낭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샤 즈베레프는 마지막 남은 서브앤 발리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16강에서 앤디 머레이에게 서브앤 발리로 앤디 머레이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요. 네. 심지어 머레이가요 발리를 하다가 자기 얼굴에 공을 치기도 해요. 아이고. 쳤는데 공이 자기 얼굴 맞아요. 아이고. 근데 8강전에서는 야멸차게도 페더러는 자기도 서브앤 발리어였잖아요. 네네. 아주 쉽게 미샤 즈베레프를 박살내고 아. 네. 예쁘게 4강 제가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이 경기를 저 네. 그때 당시 라이브로 집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제 페더러 선수와 이제 미샤 즈베레프 선수가 네. 아디다스 네. 형광색 흰색의 형광 이제 주황색 이제 네네. 옷을 입고 서브하면서 바로 뛰어 나옵니다. 네. 근데 페더러가 그냥 기다렸던 듯이 다 그냥 패싱을 다 때려요. 아. 그러니까 아예 손을 못 쓰고 그냥 1점도 거의 못 따는 네, 정도였어요. 머레이는 당하고 페더러는 전혀 당하지 않은. 아하. 오히려 이제 페더러 선수가 한 번씩 서브앤 발리하면 다 당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요런 장면이 연출됐던 호주 오픈이었죠. 네. 아. 네, 또 이거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 2017년도 호주 오픈 신발은 네. 제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유니폼도 없습니다. 이거는 옷도 네. 없어요. 아, 네. 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네, 가격도 너무 저세상 가격이라서 가진 사람이 있긴 하나요? 있죠. 네, 어. 있는데 저는 그건 없고 근데 2018년 호주 오픈 상의 신발 양말 바지 빼고 다 있습니다. 자이 현재. 자꾸 네. 페더러 말만 나오면 자꾸 제가 딴 길로 세요 지금. 네,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알렉산더 즈베레프로 돌아와서요. 즈베레프는 언제부터 테니스를 시작했나요? 일단 즈베레프는 환경 자체가 태수죠.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부모님 모두 테니스 선수이고 10살 위인 형은 이미 투어 선수였죠. 그 영향으로 즈베레프도 3살부터 테니스 라켓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형의 코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즈베레프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테니스를 배웠다고 합니다.
즈베레프의 장점이 백핸드 스트로크인데 이 백핸드를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하죠. 오. 네, 즈베레프는 제가 여태까지 본 선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주니어 시절을 보냈습니다. 2013년에는 4개의 주니어 그랜드슬램 중에 3개에 참가를 했고요. 프랑스 오픈 준우승, 윈블던 16강, US 오픈 4강. 으로 주니어 랭킹 1위에 달성을 하고요. 2014년 이제 바로죠. 네네. 호주 오픈 주니어 우승을 하면서 주니어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즈베레프는 주니어 대회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지자 곧바로 ATP 투어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약간 그때 사진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도 역시 지금 얼굴이 좀 있어요. 그렇죠. 좀 귀엽지 않아요? 네, 보니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 챈더르님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죠.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나오려나 모르겠네.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여튼 사진을 보니까 즈베레프랑 루블레프의 사진인데 둘은 무슨 사이죠? 네, 둘은 어릴 때부터 주니어 대회에서 계속 마주쳤다고 하고요. 즈베레프가 거의 이겼다고 루블레프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둘이 같이 복식 대회를 나간 적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사진들의 출처는 루블레프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고 합니다. 아, 루블레프는 알면 알수록 가까워요. 좀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테니스 스타들은 너무나 별이어서 내가 이제 가다올 수 없는 것 같은데 루블레프 약간 좀 친구 같아. 약간 좀 네. 정이 넘쳐요. 네. 이런 사진들을 약간 정보 가지고 있다가 약간 나중에 성공해서 야 우리 옛날에 이랬어. 너무 귀엽잖아. 성질은 더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교우 관계도 너무 좋고 다 친구고 막. 네. 너무 귀여워. 그럼 이제 즈베레프의 ATP 성적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처음에는 챌린지 투어에 참석을 하게 되죠. 네, 즈베레프는 확실히 테니스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프로테니스 선수로 전향한 즈베레프는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슈비아크에서 열린 챌린저에서 우승을 하면서 17세 3개월 만에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나달의 16세 9개월, 조코비치의 17세 1개월의 우승 기록을 보았을 때 상당히 빠른 기록이고요. 역사상 12번째로 어린 선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이제 빅3에 거의 포함될 수 있을 만한 그쵸, 재능이었다. 그쵸.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즈베레프가 첫 번째 ATP 타이틀을 가져간 해는 2016년입니다. 이 해가 즈베레프가 전 세계 테니스 팬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잔디 코트에서 페더러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ATP 500 할레 오픈인데요. 네. 이 대회는 페더러, 니시코리, 도미닉 팀 등 당시에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대회였는데 즈베레프가 4강에서 페더러를 2대1로 잡으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패배해서 준우승에 그쳤는데 그 뒤에 ATP 250 상트페테르부르크 오픈에서 일본 시드 바브린카를 2대1로 잡아내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즈베레프가 2016년에 첫 우승을 차지한 거면 이미 19세에 우승을 한 거네요. 그럼 랭킹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보통 ATP 250을 우승하면 30위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즈베레프의 커리어에서 2016년은 앞으로의 성공의 맛보기 정도였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로마 마스터즈 우승, 캐나다 마스터즈 우승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로마 마스터즈 결승전 상대는 조코비치였고요. 캐나다 마스터즈의 결승전 상대는 페더러였습니다. 아하, 네. 즈베레프는 조코비치를 상대로 2대0, 페더러도 2대0으로 꺾으면서 마스터즈 타이틀을 2개 가져갔고요. 2017년 11월 첫째 주에 세계 랭킹 3위, 12월 마지막 주에는 세계 랭킹 4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미 20살에 세계 랭킹 3위였던 것이죠. 그런 즈베레프가 인정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현인데요. 오호. 즈베레프는 1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정현과 함께 참가를 했어요. 네. 이때 이미 세계 랭킹이 3위인 상태였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1회 대회를 정현이 우승할 것 같다며 오. 겸손한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테일러 프리츠 있고요. 그 옆에 네. 정현 있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선수가 크로아티아의 보르나 코리치 선수입니다. 정현 선수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사건이자 이제 사진인데 2018년에도 즈베레프는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2018년에도 즈베레프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월에 열린 호주 오픈에서 정현에게 덜미가 잡혔지만 4월 마이애미 오픈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마드리드 오픈에서 도미닉 팀을 꺾고 우승을 또 차지했습니다. 곧바로 열린 로마 오픈에서 결승전에 올랐지만
나달을 만나 1대2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하지만 그랜드슬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랭킹 5위 안에 드는 선수가 이때까지 그랜드슬램 최고 성적이 롤랑가로스 8강이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또 8강 하면 또 생각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쵸. 루블레프죠. 네, 근데 네. 루블레프는 사실 랭킹 5위 안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오. 거의 8위 안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팔의 사나이. 네. 네. 드베레프는 3위, 4위까지 했었는데 어. 그랜드슬램 8강을 뚫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전형적인 좀 강약 약강인 선수다. 내가 좀 오늘 컨디션 좋고 자신감 있고 상대보다 내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자비 없이 무참하게 이기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네. 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또 상대방이 오늘 좀 잘하는 것 같다. 내가 스스로 좀 못했다. 그러면 멘탈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경기를 망치는 타입. 옛날에 이제 루블레프 같은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절친이네요. 네네 절친입니다. 아무래도 멘탈 스포츠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지베레프랑 루블레프가 좋은 이유가 있나 봐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도 성격이. 전 다혈질적이진 않지만 뭐랄까 이제 감정가 이게 멘탈을 제대로 못 잡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네. 약간 좀 동질감이 들어요. 네. 지베레프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2019년은 지베레프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최고 성적이 상하이 마스터즈 준우승이었고 랭킹도 2년 만에 5위 바깥으로 밀렸는데요. 이는 2020년에 도약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드디어 그랜드 슬램에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호주 오픈 4강, US 오픈 결승에 오르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2020년 US 오픈 결승전은 정말 역사적인 대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네. 결승전이었고요. 1, 2세트를 즈베레프가 가져가고 3, 4세트가 도미닉 팀이 가져가면서 5세트에 돌입을 했고요. 5세트에서도 6대6 타이브레이크. 무려 30억 방 타이브레이크를 30억, 30억 이긴 타이브레이크. 선수는 야. 30억입니다. 네네. 야. 타이브레이크 7점. 30억 방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도미닉 팀이 한 발 더 뛰면서 첫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30억 방에서 접어졌어요. 네, 마지막 포인트가 드베레프가 백핸드를 쳤는데 사실 그렇게 각도가 큰 백핸드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냥 도미닉 팀도 그냥 이때 제가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둘 다 이제 너무 체력적으로 네, 힘든 맞아요. 거예요. 네.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넘기기 테니스. 네, 맞아요. 알죠? 막 단식 대회 거의 마지막쯤 그냥 하는. 거의 뭐 폭탄 돌리기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드베레프가 집중력이 깨지면서 맞아요. 평범한 백핸드를 날리면서 도미닉 팀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네. 백핸드 아까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했는데 네. 어머니 마음이 결정적인 얼마나 순간 배신을 했습니다. 거의 끝장까지 간 테니스였죠 그때. 네, 아쉬워요. 지베레프는 그 뒤로 그랜드슬램 결승에 오르지를 못하죠. 맞습니다. 이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게 당시만 해도 극강의 포스를 자랑하던 느조코비치가 공으로 선심의 목을 맞추는 사건이 벌어져서 16강에서 실격을 당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우승을 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뒤에는 메드베데프, 알카라즈, 시너처럼 신흥 강자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즈베레프에게는 안타까운 마지막 결승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쨌든 즈베레프는 2020년 마지막 그랜드슬램을 준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요. 2021년 초반까지도 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 4강전에서 조코비치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한 것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조코비치가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제일 높았는데 모두의 네. 예상을 깨고 즈베레프가 4강에서 조코비치를 잡더니 결승에서는 러시아의 하차노프를 꺾고 독일 선수로는 최초로 테니스 네. 부문에서 금메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에서 최고 기록이 그 독일 토미 하스라고 옛날에 네. 할 수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은메달까지. 예, 이때 이제 즈베레프가 이제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랜드슬램 성적도 2021년에 준수를 했는데요. 호주 오픈에서 8강에서 조코비치에게 졌고 네. 파리 그랜드슬램 프랑스 오픈이죠. 4강에서 치치파스에게 졌고요. 네. 윈블던에서는 16강에서 알리아심에게 패배하고 US 오픈에서는 다시 4강에서 조코비치를 만나며 1년에 조코비치에게 2번이나 졌죠. 4강에서 진짜 시즌을 멘탈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랜드슬램에서 조코비치를 2번이나 만나다니 진짜 지베레프 입장에서는 사실 운이 없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2021년이 아마 조코비치가 그랜드슬램 3회 우승을 한 아주 기록적인 해였는데 US 오픈은 메드베데프가 우승을 했고 네, 어쨌든 지베레프 입장에서는 최상의 성적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22년에 지베레프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부상이었죠. 그 대회는 롤랑가로스 4강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즈베레프의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마스터즈 우승이 클레이 대회였습니다. 그만큼
지베레프는 클레이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인데요. 지베레프는 롤랑가로스에서 알카라즈를 잡고 4강에서 나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고가 일어나죠. 스코어는 1세트 나달이 7대6, 2세트 5대6, 40, 30에서 나달의 회심의 다운 더 라인을 따라가던 지베레프가 발목을 접지른 것인데요. 지베레프의 비명소리가 TV를 뚫고 나올 정도로 큰 부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을 이제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네네. 이때 당시에 둘의 어떤 경기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1세트는 1세트도 7대6, 이제 2세트도 지금 6대6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6대6에서 이제 지베레프가 의욕이 과다했죠. 그냥 주고 솔직히 못 받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달이 워낙 그 노리고 잘 쳤거든요. 네네. 근데 따라가다가 그거를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네. 건드리면서 넘어집니다. 발목을 접지르면서요. 네네. 그 소리가 온몸에 털이 바짝 정말 네네. 엄청난 포효가 네. 부상 결과가요. 오른쪽 발목 측면 인대 3개가 모두 찢어졌고요. 즈베레프는 인대 재건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저도 그 장면 라이브로 봤을 때 너무 진짜 하면서 막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은 막 그렇게 쭈뼛쭈뼛 털이 안 설 것 같은데 저 인대가 이제 자리 접지른 거는 사실 살면서 한 번쯤 해봤고 저도 그쵸. 예전에 클라이마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발이 진짜? 빡빡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나 리얼하게 잡혀버려서 지베레프의 발목이 이렇게 꺾여버린 그 사진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모자이크돼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라이브에 보여지기도 했고 이래서 진짜 너무너무나 아팠어요. 사실 보는 사람이 다 아팠고 나달도 진짜 너무 크게 걱정을 하고 맞아요. 나달의 막 그 표정도 되게 네, 위생적이었어요. 어떡하자는 그러니까 이게 저 선수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왜냐하면 같은 선수로서 이게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맞아요. 거를 직감을 해버린 거죠 나달도. 그러니까 이제 엄청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잠시 이제 경기를 종료를 하고 이제 잠깐 치료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쩔쩔거리면서 이제 나오는 그 모습을 네. 보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즈베레프가 약간 목발을 짚으면서 떠나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2022 시즌이 마무리됐어요. 즈베레프에. 그 뒤로 즈베레프는 1년 동안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2023년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호주 오픈 64강에 올랐는데 이때 이제 넷플릭스 그랜드슬램 이거를 사실 보시면 여기 지베레프가 얼마나 치열하게 복귀를 준비를 하고 열심히 했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인스타그램에 선수들 팔로우를 잘 안 해요. 네네.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보고 지베레프가 너무 걱정돼서 지베레프 팔로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자기 피드를 올리는데 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있는데 지베레프가 그 휠체어를 앉아서 타는 거잖아요. 보통. 네네네네. 근데 그 무릎만 그러니까 한 발은 깽깽이로 가고 네. 한쪽 다리를 네. 고정하는 바퀴 달리는 이상한 휠체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오. 그래서 자기 다리를 고정한 다음에 테니스장에서 한 발로 깽깽이 치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야. 근데 그 감을 잃어버릴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네. 그렇게 호주 오픈 64강. 네, 64강에 복귀를 올랐어요. 2023년에. 네, 그렇습니다. 1년간의 재활을 거친 즈베레프는 호주 오픈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2라운드에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대회가 즈베레프 입장에서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인간 승리의 대회인데요. 티아포, 디미트로프, 에체베리를 등을 꺾고 4강에 올랐지만 캐스퍼 루드에게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대 3개가 모두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은 선수가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멋진 대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활을 위해 즈베레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그랜드슬램 보시면 이제 이 롤랑가로스 자기가 부상을 당했던 그 경기장, 그 비슷한 시기 딱 거의 1년 맞아요. 만에 그 경기장에 들어서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진짜 너무 눈물 나죠. 뭉클하고 이 지베레프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그 뭐랄까 벅차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면서 그런 표정이 담겨서 사실 그런 표정은 어떤 배우도 연기할 수 없는 표정인 것 같다. 이건 정말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실된 표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약간 두 분은 테니스 치시면서 약간 다쳐서 재활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테니스 치면서 다친 적은 없고 네. 그냥 다쳤는데 네. 여기 이제 저희 염지에 여기 이렇게 S자에 여기 실밥 이 살 꼬맸던 네. 여기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에? 그건데 어떻게 점심 마취를 하죠? 네,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네, 해가지고 네. 제가 한 4월에 다쳤으니까 8월에 다시 재활하고 8월에 시작했거든요. 네, 4월에 다치고. 네, 4개월 만에 네, 복귀하셨네요. 네, 근데 좀 그
그 못했던 그 기간에 이제 깁스를 하고 다녔는데 네네. 여기 핀도 철심도 받고 네네네.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 그때 그러면 그때 왼손으로 바꿔볼 생각 안 하셨어요? 아예 하지 못했죠. 아 네. 네. 그래서 다시 코트에 들어드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르면서 복귀를 알린. 네, 무튼 그랬다. 아 저도 네. 인대가 끊어졌던 경우 있어요. 오, 손가락 테니스다가? 인대가 아니요 테니스는 아니고 다른 운동하다가 아, 인대 네네. 끊어졌는데 이게 인대가 끊어지면은 제가 그래서 이 지베레프의 아픔을 제가 조금은 알죠. 저는 손가락 인대 끊어졌는데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대를 붙여요. 근데 인대를 붙이는 게 한번 끊어지면은 그게 계속 고무줄이 늘어나죠. 고무줄이 끊어졌으면은 이제 그걸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보다는 탄성이 줄어들잖아요. 그 길이가 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처럼 다시 하려면은요 다시 늘려야 돼요 그 인대를. 인대를 늘리는 게 그 발목 염좌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 발목 뼈쓸 때 그 인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인대 염좌를 그 억지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그걸 늘려야 되는 거. 계속 그게 재활인데 이 지베레프는 이제 어쨌든 오른쪽 발목 인대 3개 다 끊어졌기 때문에 네. 그거를 3개 다 붙였을 거고 네. 그거를 다시 하려고 계속 재활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뛸 수 있을까지 했다는 게 엄청 아팠을 것 같고 진짜. 저는 정말 그 눈물이라는 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세상에 저렇게 지금도 이제 로마 오픈 지베레프 우승했잖아요. 네네. 뛰는 걸 보면서 저 어떻게 저렇게 뛰냐. 분명히 그 전이랑은 전혀 느낌 다르거든요. 네네. 한번 다치면 네. 그 전에 느꼈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이물감이 들고 뭔가 불편해. 근데 그거를 지금 참고서 뛰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저는 사실 지베레프 복귀하고 나서 이전과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치기 전과 다친 후가 거의 똑같다. 퍼포먼스가 거의 똑같고 사실 지금 더 잘해졌다는 느낌의 그런 느낌도 들어서 왜냐면 저도 사실 발목을 많이 다쳐봤거든요. 저는 좀 뭔가 발목이 좀 약한가 봐. 잘 삐고 뭐 어렸을 때 막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클라이밍을 한창 열심히 했던 때가 있는데 클라이밍을 하다가 한 클라이밍장 꼭대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때 근데 보통 줄 같은 거 아니에요. 실내 클라이밍장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근데 그때 처음 부상이 떨어질 때 나도 모르게 무서우니까 팔을 뻗은 거야. 근데 팔로 떨어져? 뻗으면 안 되는데 뻗어버려가지고 이 오른팔이 이렇게 앞으로 살짝 꺾여서 이제 오른쪽 인대가 다쳐가지고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깁스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클라이밍이 테니스를 치기 전이라 클라이밍이 너무 좋아서 나 이거 당장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여름을 좀 지나다가 이게 깁스를 풀자마자 바로 클라이밍장에 갔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인가 2주 만에 그날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이제 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착지를 할 때 바닥이 한 이 정도 있으면은 바닥보다 한 뭐 10cm, 30cm, 10cm 정도 위에 있는 홀드에서 발을 딱 내리다가 나도 모르게 삐끗한 거예요. 그때 또 인대가 빠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좀 약간 깁스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인대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꾸 늘어났다 하는 염좌가 계속 나는 원래대로 거죠. 되지 않아요. 한번 다치면. 그래서 사실 지금도 테니스를 치면 오른쪽 발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오래 쉬었다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감도 잃고 뭐 저는 그렇죠. 무조건 아마추어니까 감을 너무 쉽게 잃고 막 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베레프는 1년 동안이나 프로의 세계에서 내가 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전과 똑같은 퍼포먼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재활 훈련을 한 거니까 진짜 대단한 선수. 너무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너무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게. 네, 그냥 웬만한 부상이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은퇴를 예상할 정도의 부상이었는데 조기 은퇴를 예상할 정도의 부상이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진짜 근데 넷플릭스 그랜드슬램 보면은 여자친구가 엄청난 지극정성으로 이제 내조를 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뒤로 이제 저는 항상 선수를 구분을 할 때 몸으로 테니스 치는 선수랑 그다음에 머리로 테니스 치는 선수를 구분을 해요. 네네. 예를 들면 페더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니스 지능이 높다고 네. 볼 수가 있거든. 한 10수 앞을 내다보는. 네네. 근데 이제 즈베레프가 그 머리로 테니스 치는 선수로 진화를 한 것 같은. 당연히 신체 능력은 떨어졌을 텐데 비슷한 퍼포먼스 낸다는 것은 얘가 이제 테니스를 몸으로 그냥 빡빡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쳐놓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 칠 거니까 난 여기다 또 치고 그런 어떤 계산이 가능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1년 동안 약간 그 재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무장을 또 한 거고. 무장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US 오픈 8강 그리고 올해 호주 오픈 4강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굉장히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지베레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최근에 이제 로마 오픈에서도 그렇죠. 우승을 로마 마스터스 1000 대회를 2년 만에 또 이제 우승을 하고 사실 근데 또 지베레프가 이렇게 감동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슈도 있는 선수예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논란이 좀 상당히 많아요.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심판 의자를 라켓으로 내리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즈베레프는 복식 대회도 종종 참가하는 선수예요. 원래는 단식보다는 복식을 더 먼저 성과를 냈었거든요. 형이랑 복식을 많이 나갔어요. 이제 형이 은퇴를 하니까 이제 다른 파트너가 나갔는데 멕시코에서 열린 2022년 아카풀코 대회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세트 스코어 1대1이고 복식은 3세트를 안 하고 슈퍼타이를 10점을 하거든요. 네네. 승자를 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즈베레프가 6점, 상대방이 8점인 상황에서 즈베레프의 파트너가 서브를 넣었습니다. 네. 근데 건너편에 선수가 리턴을 했는데 즈베레프는 그 리턴이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네. 근데 체어 엄파이어가 이것을 인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1점을 줍니다. 6대8이었는데 6대9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브권이 넘어갔겠죠. 네네. 타이브레이크니까 네. 넘어가서 그 상대방이 서브로 에이스를 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패배를 해요. 그냥 순식간에 그 한 점 그것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아웃이 됐으면은 7대8이었을 거고 그러면 서브 에이스가 나도 7대9니까 안 끝났을 텐데 10점이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끝난 거예요. 그 즈베레프 감정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원래 그 선수들이랑 악수하고 심판이랑 악수를 하잖아요. 네. 심판한테 악수를 하러 가는 척하면서 라켓으로 심판 의자를 후려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넣어드렸는데 거의 라켓이 부서질 정도로 세게 쳐요. 근데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3번을 칩니다. 탁탁탁. 2번 치고 마지막 한 번 다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간 척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칩니다. 근데 한 번 칠 때마다 심판이 움찔움찔합니다. 다리를 다리 움찔움찔해요. 진짜 세게 쳤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즈베레프 안티팬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저도 사실 그때 그거 보고 인성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게 끝났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즈베레프는 ATP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무려 4만 달러의 벌금과 8주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4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인데 저 같으면 무조건 참았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한 성과라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즈베레프는 이건 말고도 다른 폭력 사건도 있는데요.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즈베레프는 2020년 10월 전 여자친구 샤라포바 아닙니다. 네. 샤리포바 샤워하는 도중 폭언 및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고요. 2023년 7월 또 다른 여성이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베를린 형사법원에 즈베레프를 고발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2024년 5월 31일부터 베를린 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그랜드슬램에 나오는 그 즈베레프의 모습을 보면 되게 착하고 순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 사실 라켓으로 뭐 심판 뭐 때리고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열받으면 뭐 그런 선수들 많이 라켓 내리치고 이런 선수들 많으니까. 근데 야 가정폭력 이 여자친구 신체적 학대 뭐 폭행 이러면은 이게 말이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이 샤리포바가 이제 즈베레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요.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폭언을 시작을 합니다. 화장실 바깥에서 짐 싸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샤리포가 나 샤워하고 있으니까 이거만 끝내고 내가 옷 입고 나갈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즈베레프가 자기를 타일 그 화장실 타일이죠. 타일로 밀치고 자기를 눌렀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밀쳤다. 화장실 안에서 샤워하고 있는 나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증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샤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기소가 됐는데 5월 31일 날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 네, 좀 이건 꽤 인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 넷플릭스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그 즈베레프의 가정폭력을 부각시키지 않아가지고 또 비판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즈베레프의 복귀와 그 재활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여자친구가 엄청 내조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되게 따숩고 잘하고 약간 뭐 이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좀 약간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네, 바로 코칭에 대한 코칭 팀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로테니스 선수들은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또 거대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즈베레프는 프로테니스 선수였던 아버지를 메인 코치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여름부터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 전 ATP 랭킹 1위였던 선수를 코치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페레로는 현재 알카라즈의 메인 코치로 유명한데요. 둘은 처음에는 잘 지내는 듯 싶다가
페레로가 즈베레프의 코칭팀을 싸잡아 욕하면서 결국 싸움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아니 즈베레프 사장은 거의 그냥 폭력 싸움. 되게 엄청 그걸로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점은 없나요? 좋다기보다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즈베레프는 테니스 선수로는 치명적인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죠.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병인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롤랑가로스 주최 측에서 경기 중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즈베레프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요. 결국 경기 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아름다운 해피 엔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즈베레프가 그런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도 되게 많이 하고 재단도 만들고 만들고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타빌로 선수와 준결승 경기 중에도 그 카메라에 잡혔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그런 거 좀 찾아보면서 롤랑가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더 테니스 인기 코너 테니스 인물백과에서 즈베레프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선수를 알아본 뒤에 대회를 보면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인물백과 저희가 어떤 선수들을 다루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